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시마노트 36페이지 그 갈로 3번 우리가 건축에 의한 취득 시의 취득 시기를 보시겠는데요. 뭐고 시마노트에 정리되어 있는 그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건축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는 우리가 사용 승인을 받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그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그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취득 시의 취득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일단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확실히 공부하고 나서 그 6월달 이후에 천천히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상승계 취득 보시겠습니다. 자, 무상승계 취득은 우리가 이제 정려에 의한 취득과 상속에 의한 취득을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자, 정려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봐봐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우리가 4월 10일자로 정려를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걸 갑이 을에게 정려하기로 약속한 부동산을 4월 30일자로 등기를 넘겼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걸 을이 병에게 팔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잡으셔야 될 거 정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을이 병에게 팔았을 때의 보유 기간을 산정을 하기 위한 양도소득세에서의 정려받은 재산의 취득 시기가 언제인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물어봅시다.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는 매달 며칠입니까? 자,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취득세하고 구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양도소득세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면은 보편적 말로 이야기하면 정려 받은 날이고 정려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고 가정하면 정려 등기 받은 날을 취득일로 봐요. 그래서 이 그림에 의하면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양도소득세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면은 정려받은 날, 구체적으로 정려 등기 받은 날인 4월 30일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그럼 이걸 누구하고 비교하셔야 되냐면은 취득세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우리가 을이 갑으로부터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세에서의 정려받은 재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면은 정려받기로 약속하는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대로 설명하면 언제 정려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정려계약일인 4월 10일 날 취득한 것으로 봐가지고 4월 10일자로 을에게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아셔야 될 이야기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양도소득세의 취득 시기와 취득세에서의 취득 시기는 다르다라는 거 요게 구분되셔야 됩니다. 자 봐봐요. 우리가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양도소득세의 취득 시기와 취득세의 취득 시기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다르다라는 이 사실을 이론 공부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 하십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공부해야 될 이야기 중에서 60%는 이론 공부만 해도 그러니까 60%는 이론 공부만 해도 답을 찾습니다. 근데 나머지 40%는 이론 공부만 가지고는 답을 보장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세법에서 공부해야 될 이야기 중 40%는 이론 공부만 가지고는 답을 보장받을 수가 없고 이론도 공부하셔야 되고 문제풀이 경험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답을 보상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양도소득세의 취득 시기와 취득세의 취득 시기가
다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문제풀이 경험을 안 쌓으신 분들은 문제를 풀 때 순간적으로 깜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법은 이런 게 한 4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법은 봐봐요. 이론 공부만 한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보시면 모의고사 점수가 16문제 중에서 심한 경우에는 3개, 많아야 7문제밖에 답을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법에서 공부해야 될 이야기 40%는 이론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 경험을 쌓으셔야만 확실한 내게 되기 때문에 정답을 보장받는 거지, 이 40%는 이론 공부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개념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 풀 때 답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를 구분하는 게 힘든 것도 아닙니다. 힘든 것도 아닌데 막상 문제 풀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다르다라는 걸 문제를 풀 때 순간적으로 깜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법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이 세법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론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이야기 중에서 그러니까 한 50% 이상이 개념이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드시면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50%는 뭐 하셔야 됩니까? 문제를 풀면서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법을 공부를 이렇게 이제 이론 공부를, 그러니까 이 동영상 강의를 이론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강을 하셔가지고 내가 한 세법에서 공부해야 될 이야기에 한 50% 정도가 정리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은 문제풀이를 병행하면서 나머지 50% 실력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 50%가 이 40%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세법 공부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면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시점이 언제쯤이어야 되냐면은 빠르면 5월달, 아무리 늦어도 7월달부터는 문제 풀이를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세법 실력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법은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 풀이 경험이 어느 정도 누적이 되신 분들은 고득점이 나오는데 문제 풀이 경험이 누적이 안 되면 고득점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5월달, 늦으면 7월달부터는 어떤 최소한 기출 문제만이라도 풀면서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야기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상속 보시겠습니다. 자, 상속을 보기 전에 일단 요 이야기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양도소득세의 취득 시기와 취득세의 취득 시기가 다르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입니다. 우리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언제냐면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상속 개시일입니다. 근데 이걸 시간이 지나면 수험생들이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은 상속 받은 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상속 받은 날이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속 재산을 내 이름으로 상속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게 아니고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날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상속 받은 날이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라는 걸 깜빡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실제로 보면은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실수를 안 하시는데 문제풀이 경험이 없으시면 실수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세법은 문제를 풀어봐야 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빠르면 5월달부터는 문제풀이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셔야 되냐면은 시마노트 36페이지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입니다. 자, 우리가 점유로 인하여 시효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가 언제인지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점유로 인하여 시효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를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양도소득세는 점유 개시일을 취득일로 보지만 취득세는 시효 취득 완성일을 취득일로 봐요.
그러면 시효 취득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다르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왜 다른지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갑이 을 소유의 A 토지를 우리가 1985년 1월 10일부터 점유를 개시를 했는데, 점유 개시 당시 A 토지는 한 10,000평 정도가 되고 토지 가치는 5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 합시다. 한 평당 5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을이 갑이 뭐 사용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썼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흘러 가지고, 자, 민법 시간에 배운 이야기, 우리가 20년 이상을 평온하게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이 발생한다고 민법 시간에 배우셨고, 자, 그래서 이제 갑이 을 소유 A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를 함으로 인하여 시효 취득 권리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2015년 8월 10일자로 갑의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때 이제 법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민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시고, 이걸 갑이 병에게 2015년 12월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고, 자, 금액을 갖다 집어넣읍시다. 점유 개시 당시 A 토지 가치는 5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시효 취득을 인정받아 갑의 이름으로 등기할 당시 토지 가치는 5억이고, 이걸 갑이 병에게 5억 5천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가지 질문을 합시다. 첫 번째, 갑이 시효 취득에 의하여 실제 취득한 재산은 얼마입니까? 갑이 시효 취득에 의하여 실제 취득한 재산은 5억입니까? 그래서 실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시효 취득이 완성된 날을 취득일로 보고, 취득할 당시의 가액 5억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자, 시효 취득한 자산을 갑이 병에게 5억 5천만 원에 팔았을 때 실제 얻은 양도 차익은 얼마입니까? 자, 우리가 시효 취득하는데 실제 직접 돈 든 거는 없지요. 그래서 시효 취득한 자산을 5억 5천에 양도하게 되면 실제 얻은 양도 차익은 5억 5천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하여 실제 가세를 하기 위하여 점유 개시일을 취득일로 보고, 점유 개시 당시의 가액 5만 원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봐요. 그러면 취득 가액 5만 원, 양도 가액 5억 5천. 그러면 실제 얻은 양도 차익 약 5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질 가세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취득세에서의 취득 시기와 양도소득세의 취득 시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시효 취득 완성일을 취득일로 보는 거고, 실제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점유 개시일을 취득일로 보는 겁니다. 이 이유를 알고 계시면 요걸 잘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뭐 이유를 가급적 이해하려고 이해해 보시고 일단 결론을 아셔야 됩니다. 시효 취득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양도소득세의 취득 시기와 취득세의 취득 시기는 다르다. 그 다음에 시마노트 6번입니다. 시마노트 36페이지 하단 6번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차량 등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의 취득 시기가 언제인지, 요게 우리 시험 24회 때 문제 아닙니까? 언제?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둘 중 빠른 날.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지목을 변경하기 전에 사실상 먼저 사용한 부분은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자, 이게
올해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봅시다. 갑하고 을이 우리가 이제 이혼을 하면서, 자, 갑하고 을이 이혼을 하면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을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자, 제일 먼저 을의 입장에서 봅시다. 자, 을이 갑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을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요거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공부한 거 아닙니까? 뭐 양도소득세에서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이혼에 따른, 그러니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 우리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 전제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하여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을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이제 23회 때 양도소득세 문제로 나왔던 이야기인데, 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세법에서는 이렇게 봐요. 갑이 을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도에 해당하는 갑의 지분을 갑이 되돌려 받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도에 해당하는 갑의 지분을 갑이 되돌려 받은 것으로서 사실상 소유권의 변동은 없지요. 그래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보상 소유권만 이전 등기하는 것이지 사실상 소유권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을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갑의 지분을 갑이 되돌려 받은 것으로서 사실상 소유권의 변동은 없이 공보상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봅시다. 자, 갑에게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2011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통합해가지고 취득세로 통합 징수를 하는데, 우리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은 자기 지분을 자기가 되돌려 받은 것으로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등기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우리가 이제 2011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취득에 대한, 그러니까 2011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취득세로 통합 징수를 해요. 그래서 취득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있고 등기에 대한 취득세가 있는데 이걸 취득세로 통합 징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은 자기 지분을 자기가 되돌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고 등기에 대한 취득세만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시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면은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등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입니까? 등기 등록일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취득 시기에서 보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뭐 가급적이면 전체 내용을 다 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 다 보기 부담되시면 유상승계 취득, 상속, 정려, 건축에 의한 취득, 이렇게 4개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 4개를 우선적으로 공부하시고 나머지 이야기는 이해되시면
욕심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뭐 공부 순위를 좀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시기 관련 이야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자, 시마노트 37페이지 취득세 가세 표준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취득세 가세 표준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뭐 어떤 수시로 시험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가세 표준을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취득세 가세 표준을 취득 가격으로 결정한다라는 건 이미 뭐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자, 그러면 자, 시마노트 37페이지 제 6절 취득세 가세 표준 가셔가지고, 자, 취득세 가세 표준을 취득 가액으로 결정을 하는데,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취득세 가세 표준을 결정하는 결정 시점이 등기 등록할 당시의 가액인지 취득할 당시의 가액인지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2시간 전에 봤던 이야기를 가져오셔야 돼요. 자, 2시간 전에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 사실을 등기 등록을 했을 때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고 사실상 취득했을 때 부과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취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날은 등기일이 아니고 취득일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가세 표준은 등기 등록할 당시의 가액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할 당시의 가액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풀이 경험을 쌓아야 확실히 기억하십니다. 요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셔야 될 이야기, 우리가 취득세 가세 표준을 어떤 금액으로 결정할 것인지 가액 결정 기준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취득세 가세 표준 가액 결정 기준에서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거기 시마노트 37페이지 거기 시마노트 37페이지 갈로 2번 가액 결정 기준 원칙을 읽어보시고 그 유상승계 취득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유상승계 취득을 했을 때의 취득세 가세 표준 가액 결정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취득 가액이 객관적인 경우냐, 취득 가액이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이냐에 따라 취득세 가세 표준 가액 결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취득 가액이 객관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도, 사실상 취득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 취득 가액이 가세 표준입니다. 자, 그런데 취득 가격이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잡으셔야 될 게 이거예요. 취득 가액이 객관적이냐, 취득 가액이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취득세 가세 표준의 가액 결정 기준이 여기가 다르고 여기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취득 가액이 객관적이면 사실상 취득 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하지만 취득 가액이 객관적이지 아니하면 신고 가액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 가액이 객관적인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도 사실상 취득 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하지만 취득 가액이 객관적이지 아니하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래서 취득 가격이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여기가 다르고 여기가 다르다는 걸 기본 개념으로 잡으시고, 시험 문제에서 취득세 가세 표준의 가액 결정이 시험에 나오면 취득 가격이 객관적이면 이렇다고 답하시면 되고, 객관적이지 아니하면
이렇다고 답하시면 돼요. 이게 가액 결정에서 보셔야 될 이야기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계시면 취득세 가세표준 가액 결정을 일일이 기억을 안 하셔도 답을 찾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여기가 다르고 여기가 다르다는 걸 기본 개념으로 잡으시고, 자, 첫 번째 추가하셔야 될 이야기,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국가 등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 자, 봐봐요. 국가 등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을 하게 되면 국가와 나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입에 의한 취득은 안 물어보기 때문에 몰라도 되고, 세 번째, 공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자, 공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면 경락받은 금액, 사실상 취득가액, 경매받은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이게 어떤 경우인지는 잠시 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자,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를, 자, 1시간 전에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 이해를 하시라 그랬고,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받은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여기서 이제 검증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배운 부동산 실가 신고 제도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을 취득한 자는 실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매도자, 매수자 또는 중개사는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매도자, 매수자 또는 중개사가 실거래 가액을 신고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게 실제 거래 가격인지를 3개월 안에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 가격이 실거래 가액에 근접한다고 검증을 했단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검증을 하게 되면 이때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액은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6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실 때는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국, 수, 공, 판, 법, 금이라고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 6가지를 취득 가격이 객관적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국수, 공판법, 금의 유상승계 취득으로서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한다고 답하시면 되고, 반대로 개인 간의 일반 거래로서 취득가액이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가액이 원칙인데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추가하셔야 될 이야기, 우리가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의 취득세 가세표준을 우리가 하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정서, 그러니까 공정정서,
금융계약서 등에 의하여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와 가급적 비교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봅시다. 자, 제일 먼저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자, 우리가 일반적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우리가 일반적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액은 판사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일반적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일반적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액은 판사가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의 취득세 가세표준은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이 취득세 가세 표준이에요. 자, 그런데 하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정서, 금융계약서에 의하여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자, 확인해 봅시다. 하해조서나 인락조서나 공정정서나 금융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액은 누가 정한 겁니까? 판사가 정한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정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개인들끼리 결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해 조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이거예요. 고소인, 피고소인이 서로 합의 본 걸 판결문의 형식으로 작성한 게 하해 조서이기 때문에 하해 조서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판사가 정한 게 아니고 고소인, 피고소인, 개인들끼리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해 조서나 인락 조서나 공정정서나 금융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액은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가세표준을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하해 조서나 공정정서나 금융계약서에 의하여 신고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해 조서나 공정정서나 금융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 아닙니까? 왜? 객관적이지 아니하니까. 자, 그럼 봐봐요. 뭐 설명을 이렇게 길게 드렸는데 최종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뭐 취득 가격이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취득세 가세표준 가액 결정을 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취득 가액이 객관적 경우를 묻고 있는지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를 묻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취득 가액이 객관적이면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 객관적이지 아니하면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가액 결정에서 알고 계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마노트 37페이지 하단, 우리가 연부로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가세 표준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그 시마노트 36페이지 취득 시기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마노트 38페이지 간주 취득입니다. 자, 시마노트 38페이지 간주 취득 시의 취득세 가세 표준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읽어보시고 참고 개념으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거기 시마노트 38페이지 토지 지목 변경 시의 취득세 가세 표준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오늘 수업 첫 시간에 간주 취득에서 배우신 이야기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첫 시간에 이렇게 안 배웠습니까?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가액 증가분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가액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지목을 변경했을 때의 취득세 가세 표준을 보편적 말로 이야기하면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액 증가분이 가세 표준입니다. 그럼 이때 토지 가액 증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오늘 수업 첫 시간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토지가액 증가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면 그 비용을 토지가액 증가분으로 본다 그랬지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지목 변경 시의 취득세 가세 표준 결정이 시험에 나왔을 때 보편적 말로 물어보면 토지가액 증가분이라고 답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시가 표준액의 차액을 가세 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면 그 비용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그거 봐봐요. 간주 취득에서 봤던 이야기 그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간주 취득 시의 취득세 가세 표준은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수업 첫 시간에 배우신 간주 취득부터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시면 가세 표준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 첫 시간에 배우신 간주 취득부터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시고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기억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마노트 38페이지 취득 가격의 범위입니다. 자, 이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 가액의 범위를 가지고 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2번 정도 시험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설명이 이해가 되시면 참고 개념으로 이걸 좀 봐두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됩니다. 자,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 가격의 범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취득 금액만 취득 가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된 취득과 관련된 비용도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 가격에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취득 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된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 가격에 포함하는 것이지, 취득 시기 이후에 발생된 비용은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 가액에 포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개념을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야들은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된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 가액에 포함하지만, 야들은 취득 시기 이후에 발생된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구분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구분하실 거고,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2번 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설명 이해되시면 욕심을 내셔야 되는 거고, 설명이 이해 안 되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2군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보셔야 될 거, 취득 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되는 할부 이자, 연체 이자, 이게 우리 시험에 2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은 경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내가 아파트를 3억에 분양을 받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 중도금 대출이 유이자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입주를 할 때 중도금 대출 이자를 정산을 해보니까 중도금 대출 이자가 한 800만 원 정도 되더라. 자, 그러면 이 중도금 대출 이자 800만 원은 뭡니까?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된 취득과 관련된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도금 대출 이자 800만 원은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된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 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인데 요게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개인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할부 이자와 연체 이자를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 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법인인 경우를 묻고 있는지 개인인 경우를 묻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법인인 경우에는 할부 이자와 연체 이자를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만 개인인 경우에는 할부 이자와 연체 이자를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법인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만 개인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할부 이자와 연체 이자를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 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하시고 법인은 취득 가액에 포함하지만 개인은 할부 이자와 연체 이자를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대로 설명하면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자가 법인이면 요 할부 이자를 취득 가격에 포함하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3억 800만 원 아닙니까? 근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일반 개인인 경우에는 할부 이자를 취득 가격에 포함 안 하기 때문에 3억이 취득 가액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40%입니다. 이론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봐야 확실히 기억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셔야 될 이야기, 거기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이걸 공법 시간에 아니면 학개론 시간에 건설 자금 이자라고 공부하셨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닙니까? 내가 건물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 비용이 30억이 드는데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것은 1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부족한 돈 20억을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다 합시다. 그러니까 건축 비용 30억 중에서 10억은 자체 조달을 하고 부족한 돈 20억을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이 대출금 20억에 대하여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의 이자를 건설 자금 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봐봐요.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 대출 받았을 때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의 대출금 이자를 건설 자금 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건설 자금 이자는 뭡니까?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된 취득과 관련된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 가격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취득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컨설팅 비용 중개 수수료 아닙니까? 그럼 봐봐요. 이 용역비 수수료는 뭐예요?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되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 가격에 포함하셔야 되지요. 자, 우리가 중개사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컨설팅 비용, 중개 수수료 언제 줍니까? 잔금 지급하면서 주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되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용역비 수수료, 즉 구체적으로 컨설팅 비용과 중개 수수료는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되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 가격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번호가 자 4번, 취득대금 외 당사자 약정에 의한 채무 인수액. 자, 2시간 전에 봤던 이야기. 부담부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자, 2시간 전에 봤던 이야기입니다. 부담부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채무 인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유상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 인수액도 마셔야 됩니까? 취득 가격에 포함하셔야 되지요.
여기까지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으로서 이렇게 4개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이해되시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들이 무난히 이해되시면 4개 다를 보시는 거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요 할부이자 연체이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 자,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취득하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등록 면허세, 등기 비용, 말 바꾸면 법무사 비용, 그 다음에 이주비, 요 정도 개념을 참고로 보셔야 되는데, 자, 야들은 언제 발생합니까? 취득한 이후에 발생하지요.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취득 시기 이후에 발생된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 가격에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참고로 추가하셔야 될 이야기. 그 시마노트 38페이지 하단 갈로 4번입니다.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할인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닙니까? 정상 거래가액이 3억인데 우리가 거래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할인을 받았다면 이 할인 받은 금액 500만 원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의 가세 표준은 뭡니까? 할인된 금액 2억 9,500원입니까? 할인 받은 금액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할인된 금액 2억 9,500이 취득가액이에요. 뭐 이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할인 받은 금액과 할인된 금액이 헷갈려 가지고 답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맞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거래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인 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물어보면 말이 헷갈려가지고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 할인 받은 금액 500만 원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거고 할인된 금액 2억 9,500이 취득가액이에요. 요거 용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인 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참고하셔야 될 거, 거기 시마노트 38페이지 갈로 5번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즉 개인이 건축에 의하여 취득을 할 때 건축 비용의 얼마 100분의 90을 넘는 가액이 입증이 되면 나머지 10%를 입증을 못해도 그걸 취득가격으로 봐요. 읽어보시고 여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취득가액 중 얼마가 입증이 되면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지, 얼마 100분의 90이 넘는 가액.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면 100분의 80 이렇게 장난칩니다. 여기까지가 가세 표준에서 보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세 표준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잠시 쉬었다가 그 시마노트 39페이지 세율 보시겠습니다.